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잠시 뒤인 오후 1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엑스파일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틀째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 등이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없음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이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초동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야당 투기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대선 열차가 출발한 민주당 역시 각 주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출마의 뜻을 밝힙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10여 분가량의 선언문을 읽을 예정인데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자신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언식 이후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엑스파일이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출정식인 오늘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합니다. 다른 야권 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오늘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이름의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국민 8천여 명을 개별 심층 면접한 결과로 만든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선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점점 바빠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여권 주자들 역시 각자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현재 진행 중인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오늘 오전 등록했고 양승조, 이낙연 후보는 오늘 오후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내일 등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후보들의 일정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등 도지사 역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신 내일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로 예정된 출마 선언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에는 대권 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되는데 김두관, 박용진, 양승조,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일화 방침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하면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성은 물론 윤 전 총장이 보여줄 국정 청사진 검증을 두고 여야 주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총장에 임명된 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항명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추미애 전 장관은 직무정지와 징계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고비 속에서도 야권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정치적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다는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돼 보인 건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이제는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정치권에 놔두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듯 도덕성과 국정 철학을 두고 전방위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각종 의혹도 의혹이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신뢰받던 검사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변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에는 이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자 수는 전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는 정부는 시행과 함께 2주 동안 수도권에 대해서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이 기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앞두고 조금 전에 정부가 수도권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착수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입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 사례가 많이 확인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 현황 등 방역 지표를 시군구별로 집계하고요. 그 결과를 일주일에 한 번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그만큼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국내 발생 기준 363.4명입니다. 지난주보다 8.4%가 늘어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체 환자 규모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이 지난 14일 이후에 70% 수준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늘어난 백신 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은 감소세를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과의 접촉에서 감염된 이른바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43.9%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방역의 긴장감은 또 풀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집단 감염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확진자 추이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59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60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환자가 446명입니다. 서울 201명, 경기도 228명 등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 25명, 울산 13명, 경남 13명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선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11명이 늘면서 방역당국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자 12,000여 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11만 2천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차 접종률은 현재 29.8%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홍대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비상인데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원어민 강사 모임을 고리로 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경기도에서만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56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9일 이곳에서 홍대 원어민 강사 6명이 홍대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뒤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6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각자 근무하는 경기도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등 5곳 학원에 그대로 출근하면서 이곳으로도 감염이 번졌습니다. 성남 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4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학원 수강생과 동료 강사 등을 중심으로 번지던 감염이 이제는 지인과 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모임이 예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현장에서 만났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점을 찾은 일반 방문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16명에 달합니다. 추적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해당 주점은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이곳이 밀접, 밀폐, 밀집의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한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감염 확산이 빠른 편이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수도권 상황 중에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노래방 13곳에서 점주와 직원 그리고 도우미를 중심으로 최소 41명이 감염됐습니다. 고양시는 술을 파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영업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주점 관련 확진자가 어제 2명이 추가돼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유흥시설 주점에서 시작된 확진 사례만 모두 19건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술집, 유흥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당장 6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주 전과 비교해 47명 늘어난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 주 전과 비교해 확진자 수가 112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자주 찾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상향할 방침이라면서 감염 위협 시설의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한 33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안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체 규모는 33조 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기정예산 3조 원을 추가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이렇게 세 가지 정책에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가 수요됩니다. 우선 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뜻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 113만 곳에 피해 지원을 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도 백신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고용회복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의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이번 주 안에 정부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여야가 바로 심사와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 영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규제를 푸는 건 예정대로 다음 달 19일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22,868명으로 1월 30일 이래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간 합계는 11만 6,287명으로 직전 같은 기간 대비 70%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은 3명에 그쳤지만 7일간 합계는 122명으로 역시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7월 19일로 예정된 방역 규제 해제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very likely to be in a position on July the 19th to say that really is the terminus and we can go back to life as it was before COVID. 앞서 신임 보건장관인 사지드 자비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절대 우선 과제라고 말해서 데이터를 무시하고 날짜에 집착하는 듯하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ECDC is telling us that 70% of the new infections are projected to be due to this variant in Europe by early August. 쉬나스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제한 완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의 상당한 증가와 함께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를 둘러싼 후속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효과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번엔 나왔는데요. 여기에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를 맞는 교차 접종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네이처지에 실은 논문에서 해당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접종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뒤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습니다. 연구진은 얀센 백신의 면역 반응은 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전염병 학자들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We have enormous safety databases on those schedules, and we know they protect against disease. But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항체 반응은 화이자 2번 접종이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화이자 접종이 가장 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것이 그 순서를 바꿀 때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 모두 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 목표를 4.2%로 제시했는데요.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발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취지부터 보면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더 돈을 풀어서 소비도 회복하고 또 경기도 살리겠다. 이 같은 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하며 내수 살리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다시 발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대책들의 가장 큰 변수로 백신 접종과 코로나 확산을 꼽았습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 추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 일자리 대책도 나왔는데요. 특히 청년층 관련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정부는 올해 일자리 25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관련 대책을 강조했는데 신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돈을 주는 등 소득별로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다음 달 통과 예정인 손실보상법 이전과 2로 나뉩니다. 이전에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앞으로의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자, 이렇게 돈을 풀어서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정부,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등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다 보니 시장에 돈이 넘치는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시각과 아직 저소득층 등의 코로나 상처가 여전해 돈을 더 풀어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갈립니다. 두 경제수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정부 재정 정책만의 역할이 있다며 정책 엇박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만큼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소비 쿠폰 등 무차별적 재정 투입을 줄이고 가계 부채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번에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다른 정책들에 비해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이모 중사가 성추행 당일 최초 신고를 했고 해당 녹취가 있었던 걸 알고도 공군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더 이상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도 이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야당 특위는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인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일에 이 선임 부사관에 최초 신고를 했고 녹취까지 있었는데도 초동 수사 당시에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김재정 의원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2일 밤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 차에서 내려 관사로 혼자 걸어가는 길에 이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초 신고인 이 당시에 이 통화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 파일로 그대로 저장이 됐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기 이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성추행 피해 당일부터 이 중사가 부대에 알렸다고 말한 이 유족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군은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밤 10시 13분이라고 지금까지 언론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 증거 확보도 가해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수사를 했던 군사경찰은 피해자 조사 사흘 만인 3월 8일 이 최초 사건 인지 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이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습니다. 석 달 동안 묻혀있던 녹취 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로 확보되면서 국방부는 최초 신고 시점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했던 A 중사도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 국민의힘 김재정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당일만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상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은 그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진한 초동 수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후속 조치는 더디다. 이게 이제 유족들 판단인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서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중사의 부친은 이 군수사에 대해서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고인의 원통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유족 뜻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해보고 조사 결과 더 필요하면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특위는 초동수사 지휘 총괄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뒤에 12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전익수 법무실장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하고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가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서 한치의 문제없게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믿어달라며 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승윤 기자 전화 연결 중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김재정으로 잘못 나간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직 시절 2차례에 걸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 장애인 시설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해서 오 전 시장 측도 모두 시인해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에 해당하며 성추행 피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국 상위 20%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준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 400만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1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 하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 2,4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3% 올라 17.4% 오른 상위 20% 주택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김한규 정무비서관 부인이 보유한 주말 농장용 땅의 용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김 비서관은 수개월 전 매각하려 내놓은 땅으로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비서관은 언론 보도된 경기도 양평의 농지는 지난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 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빨간 날로 하는 대체 공휴일 보장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직원 5명 미만이 영세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차별이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김도영 씨.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다른 사람 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에 또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간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못하죠. 이직을 못하고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좀 사장들도 꺼려하고 여기 싫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16%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이제 쉬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뺏겨야 되고 차별을 겪어야 되는지 만약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민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될 당사자는 오히려 1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센 반발에 정부는 대체휴일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인사처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날 주문했던 새우튀김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민원을 상대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가게 주인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한 배달앱 쿠팡이츠 측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가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000원짜리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해달라는 손님의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분식점 점주. 무조건 고객에 사과하라는 쿠팡이츠 측 전화를 받고선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쿠팡이츠에 등록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 사건이 비단 한 업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 고객, 과도하게 서비스 음식을 달라는 고객 등 부당한 요구가 적지 않지만 악성 후기를 남길까 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게 매장에다 남기는 말에다가 서비스 보세요. 그거 이런 식으로 당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 오는 경우는 좀 있어요. 한 번씩 하다 보면은 또 다 정책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해주면은 또 리뷰에 조금 안 좋게 달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고객이 이른바 별점 테러를 하면 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쿠팡이츠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후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날 하나 둘 자리 안 된다. 그날 장은 시간 30초 지적하자고 했어요. 때는 거의 지워주지도 않았어요. 블라인드 처리도 하지 않아요. 쿠팡이츠는 악평이 잦거나 분쟁이 많은 업소는 앱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자영업자 단체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불공정 행위가 있어도 이제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이런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해지이고 여기서 이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쿠팡이츠 측에 면담을 요청해 별점 후기 제도 개선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닷새째인 28일에도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실종자는 전날 집계된 152명에서 151명이 됐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미 플로리다주 아파트가 3년 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진단받았지만 당시 주민들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호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NPR 등 외신은 붕괴 아파트 주민위원회 2018년 회의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한 서프사이드 마을 감독관이 건축기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토 컨설턴트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에 하자가 있어서 그 아래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 야외 수영장 아래 부분부터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반대되는 내용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 감독관은 서프사이드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 당시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붕괴 사고 이후 40년 이상 된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So anything built before 2000 effectively is old technology, and those are going to be the ones that I would assume regula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going to be scrutinizing, pretty thoroughly. 지난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확인됐고 15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 남성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A씨. 임원 가운데 한 명인데 최근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와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입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이나 보고서로 각종 대회에서 스펙을 쌓았던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대필 스펙이 실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명문대 입시 실적으로 입소문이 났던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 대입 수시 전형에 이른바 스펙으로 쓰이는 교내외 대회와 공모전 입상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이 내세웠던 학생들의 입상 실적은 학원 강사들이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 2년 동안 강사가 대필한 논문 등으로 상을 받은 고등학생만 60명. 강사가 대필한 자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 검찰은 대필 스펙으로 입상했던 학생과 학부모 40여 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입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수시 합격자 10명과 학부모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대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 합격자 등 29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등 상위권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필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학원 강사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A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애까지 있는 친구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신 겁니까? 심지어 학대가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 느끼셨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은 A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 어머니는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A양 등과 같은 혐의로 16살 남학생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가혹행위 장면을 찍었는지 1차 포렌식 분석을 마쳤습니다. 찍었다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한 흔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실탄 140발이 사라져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공군사관학교의 2분기 총기 탄약 검사 과정에서 5.56mm 애광탄 수량이 전산상의 기록보다 140발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 주관으로 현장 감식과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또 사이버 도박 등 각종 범죄에서 꼭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의 이름을 활용한 대포통장인데요. 경찰이 전국 최대 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잡았는데 통장 거래 금액만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하게 생긴 오피스텔,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지수 거부할 수 있고요. 도망 안 갈게요. 형 되세요. 경찰이 압수한 물품, 시중 모든 은행에서 발급된 법인 통장이 빼곡합니다. 통장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 통장입니다. 온갖 명품 제품은 물론 사무실 밖에는 값비싼 외제 차량도 나왔습니다. 대포 통장 320개를 만든 이들의 수법은 바로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특히 자본금 납입 증명이 필요 없으면서도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는 유한회사를 세웠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산 뒤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만들었는데 사이버 도박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통장을 통해 거래된 범죄 피해금이 무려 1조 4,7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 계좌는 도메인 쓰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지급 정지가 되거든요. 모든 계좌가. 근데 이게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계좌만 지급 정지되고 다른 계좌는 안 묶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경찰은 핵심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하부 조직원 8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여러 행동 강령을 만들어 수사망을 피하고 조직원을 확대했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업무 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조 원을 받아 챙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서울 강남의 사무실과 은신처 등에서 A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 운영진 4명을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00만 원 이상 투자해 계좌를 개설하면 3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열풍 속 채굴 핵심 장비인 컴퓨터 그래픽카드 가격이 치솟자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 원어치 그래픽카드 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구조훈련 중 소방대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발목 등을 크게 다친 건데요. 소방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 임대 헬기와 민간 조종사가 소방 업무에 투입되는 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대전 대청호에서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가 인명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 2명이 발목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3에서 5m 상공에서 뛰어내리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이보다 3배 정도 높은 10m와 15m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엄청 높았어요. 가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더 가까이 가봤더니 얼굴이 이제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수경은 깨져 있고. 민간임대 헬기다 보니 조종사는 소방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해 있던 정비사가 조종사에게 고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하강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할 항공대장은 정원을 이유로 헬기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헬기의 무게 하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 2명, 그다음에 정비사 1명, 그다음에 항공 구조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응급 환자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항공대장님은 지상에서 안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소방헬기가 민간임대로 운영돼 지휘체계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1인 고공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자체 헬기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방을 임대했다는 건 대전 시민의 생명을 임대한 겁니다. 그거를 26년까지 계속 연기한다는 것은 대전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대전소방본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자체 헬기 도입은 부지 선정과 기체 제작 등의 이유로 당장 앞당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남부지방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혈세를 들여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중간 보고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장마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신노란 강물에 잠겼습니다. 가족과 집터를 잃었고 농작물과 가축이 수장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수해. 당시 복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건 바로 피해 원인과 책임 규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 주도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좌초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 등의 발주로 수해 용역사가 선정된 건 12월. 애초 올해 4월이면 나온다던 용역 중간 보고는 여태껏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주민과 지역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용역 관리 자체도 전부 조사협의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사협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역 대표 내지 전문가로 구성돼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용역사에서 또는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빨리빨리 수용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올여름 장마를 시작으로 수해가 반복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 수위를 낮추는 등 수해에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제 키만큼 물이 들어찼던 전북 남원시 금지면입니다. 폭우 이튿날 곳곳에 쌓인 소사체와 또 흙탕물 범벅이 된 집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한데요. 어렵게 되찾은 이 평온함이 대비 부족으로 깨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남은 인구 10,000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적습니다. 맞춤형 거리 두기가 가능한 이유인데요. 방역도 지키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정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는 전남은 도시 아이들이 선호하는 유학 장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과 가장 낮은 확진자 비율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가 등교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전남은 자체적으로 3차례에 걸쳐 2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 극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 일반 음식점 매출액은 6.7%,
문화취미생활 매출액은 46%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투어 등 6대 분야 100대 프로젝트를 뼈대로 한 청정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형 뉴딜과 더해져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에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기 위해 48조 원의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정받는 농어업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전선 고속전철화와 신안 천사대교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도 대거 확충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전에너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도 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전남 산업의 근간인 전통 주력 산업이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50년 된 여수 광양 율촌 산단을 대개조합니다. 전라남도는 화순 백신 특구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국가 거점을 구축하고 체류형 생태 관광지를 조성해 코로나 이후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도성 중심부였던 서울 인사동에서 이 과학기술의 황금기인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된 한글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5세기 중반 활자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9번지 일대 유적에서 조선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금속 활자 가운데 이제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글 금속 활자가 나왔습니다. 15세기 중반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사용되던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활자입니다. 또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금속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1450년경인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앞선 시기 제작된 갑인자는 아름답고 균형이 잘 잡혀서 금속 활자의 정수로 꼽힙니다. 유적에서는 또 조선 전기 자동 물시계의 금속 파편이 처음 나왔습니다. 세종 때 만든 옥루 혹은 중종 때 다시 제작된 자경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때 만든 독자적인 주 야간 천문 시계인 일성 정시의 파편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유물들은 함께 발굴된 총통에 새겨진 제작 연도로 미뤄서 선조 때인 1588년 이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파편으로 잘린 것으로 미뤄서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 묻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활자는 1600여 점에 이르러 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활자의 실물이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맑은 하늘도 잠시 하늘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마포구 상암동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서울 은평구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더욱더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굵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벼락과 또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최대 50mm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시간이 짧고 지역적인 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포항 25도, 강릉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들겠는데요. 장마 시작과 함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치는 곳이 있겠고요. 도로가 침수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잠시 뒤 1시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란 직함을 떼고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을 어떻게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관련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드디어 오늘 정치 참여를 선언합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18일 만이죠. 그러게요. 지난 3월 초죠. 차기 대선을 1년 남기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조국, 추미애 전 장관들과 굉장히 갈등을 빚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속에서 있었던 갈등을 뒤로 하고 일단 검찰총장직을 벗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오느냐, 대선 출마를 하느냐 그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118일 만에 정치 참여 선언을 공식화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직접 현장 답사하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출정식 타이틀을 보면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첫 행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검증의 무대 위에 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의 윤석열로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 부분 받았다면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구체적으로 과연 본인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텐데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할 만한 충분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정치차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한 것은 역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국애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대표적인 가치.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사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기재 검찰총장직을 도중에 하차했느냐?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었느냐? 그리고 대권 도전을 선언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결국은 애국애족,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서 윤봉길 기념관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파평 윤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독립운동가의 집안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곁들여서 던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충청대망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변수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충청대망론 플러스 본인이 이제 보수의 주자가 된다면은 PK, TK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호남을 고립시켜서 본인이 필승 카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매헌 윤봉길 기념관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늘 한 10여 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40여 분 정도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원고 없이 즉석으로 질의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 그동안은 말을 아껴온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기자들 질문이 있을 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솔직하고 또 그동안 보여줬던 거침없는 화법으로 답을 할지 이 답변 스타일도 좀 주목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오늘 가장 고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앞서 이제 15분 동안 본인이 이제 오늘 군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45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45분 동안 일단 소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113개의 언론사가 취재 등록을 했거든요. 113개.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취재 열기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45분간 그 질의응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지율이 최근에 조정 국면을 받은 이유는 뭐 소위 말하는 전원 정치, 메시지 혼선, 소위 말하는 이게 직접 소통에 대한 갈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동안 지지자들이 바라는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거침없는 언변 이거를 또다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향후 정치 일정이 보다 순탄하게 갈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고비와 조정 국면을 받을 건가 이런 고비 기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기로에선 하루다. 중요한 것이 이제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간에 많은 관심이 있는 X파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며칠째 외부 일정 접고 직접 출마 해배를 작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수사 이외에 뭐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좀 비전문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데 일단 소통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잇따른 실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중도에 낙마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오늘 이제 40분 넘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면은 친윤석열 전 총장 그런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비판적인 적대적인 언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엑스파일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론이 될 것이고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과거의 윤석열 전 총장의 국회 답변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격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듯이 상당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과연 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로 지켜볼 경우에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매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독특한 방식의 소통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언론에 흘려주고 또 그걸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근데 이제 새로운 국민 소통 방식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숙제로 오늘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과연 윤석열은 왜 대권에 도전을 하는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제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그리고 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합 메시지까지 던지겠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반대 진영까지 본인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의 메시지 던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정치를 하나? 비전은 뭔가? 엑스파일에 대한 생각은 뭔가?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은 언제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화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중에게 주목을 받게 된 시기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사 외압으로 좌천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권과 각을 세우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의 과거 발언 모아봤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서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보복하면 되게 깡패지 이게 검사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은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성명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네. 자, 대중에게 윤석열이란 이름을 각인시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부터 최근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 보면 현 정권만 해서 봐도요. 절반은 여권의 환호를 받고 야권의 비판을 받고 그 절반은 또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참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그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었던 것처럼 저 총장 그만둘 때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법治시스템을 얘기한 그 본인이 지켜왔던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 뭐 물론 야권 지지자입니다.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런 화법 내지는 생각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저런 그 스타일 내지는 화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소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저 화법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 정치인들 굉장히 애매모호한 화법들 많이 쓰고 여러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의 비판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화법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그런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윤석열 총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지금 그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런 시원시원한 그다음에 본인이 원칙을 지키는 이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봤듯이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증문즉답식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젊은 층들 그다음에 그 정치와 크게 관여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의 소구력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저런 그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는 게 향후 정치 일정을 소화해내는데도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로 행보를 하더라도 이 검사 시절의 이런 화법 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가 대결의 정치,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영 대결의 정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진영 대결의 정치는 미움,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대결식의 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검찰 어떤 수사식의 정치,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또는 이제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정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주장했듯이 대국민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시겠지만은 검사하면은 수사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걸로는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정치의 본령은 잘 아시겠지만 서로 이해관계자가 협상하고 절충해서 대안을 내놓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의 모습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저런 거친 대결적인 모습은 상당 부분 거리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소통의 스타일 그리고 소통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일단 소통의 방식으로 어떤 화법을 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잠시 뒤 1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현 정부 강요를 지내다가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사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사표를 냈고요. 9시간 만에 수리가 됐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자, 이런 유감을 표했는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할 때도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어제 박경림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그 대통령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진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사표 수리도 반나절 더 있다가 수리가 되는데 바로 됐어요. 뭐 여권에서도 여러 반발들이 있는 것처럼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아직 본인이 분명한 입장은 표하지 않았습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현 정권에 있다가 왜 굳이 야권 인사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가
정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문재인 정부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마냥 배신자다 아니면 뭐 이거는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감사원장이 바로 정치권에 들어오는 선례가 꼭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가 더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향후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대항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돼버렸네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다, 플랜 B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엑스파일 소동과 또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굉장히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즉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두 분의 선택과 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두 사람 다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았던 것은 본인들이 직을 걸고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켰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보장된 임기, 더구나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까지 또 법에서 보장된 임기까지 본인들이 그만두고 정치에 직접 뛰어들 경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영원한 제가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얘기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이 좀 화면에 잡혔는데요. 잠시 뒤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약간의 행사가 있고 대략 1시 5분 정도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이 얘기는 현장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반사체냐, 발광체냐, 지금 여권에서 이를 둘러싼 비판도 참 많았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졌다, 이런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에 도전한 추 전 장관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장관을 하면서 그 징계도 청구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감찰도 해봤고요. 그 당시 공개됐던 징계 의결서나 또는 징계 청구서를 면밀히 보신다면 저의 말씀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씌워진 포장지도 벗겨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다.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감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 뜨면 윤이 뜬다 하는 주장이 너무 맹랑하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출마 선언을 하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감했다. 오늘도 이 얘기 또 했는데, 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징계 청구나 감찰 과정에서 면밀히 보면 이분이 대권 꿈을 가지기엔 참 부적절하다는 평가, 지금도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 전 장관이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뭐 추 전 장관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하고는 조금 좀 달라지는데 본인이 출마 선언 내지는 출마 의사를 표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저건 좀 틀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시지의 혼선, 뭐 엑스파일 등등으로 약간 지지율이 좀 조정받는 측면이 있고, 다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상당 부분
그 지지율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친조국 지지자들, 예. 그다음에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도에서 결집을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지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당분간 추미애 장관은 저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서 윤석열 전 예. 총장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행보를 계속 지속해 나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 얘기를 했으니까요. 최근 나온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6% 떨어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3.4% 올랐습니다.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나다가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엑스파일 관련 영향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 뭐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엑스파일 문제도 상당 부분 직격탄을 던진 거는 사실이고요. 간보기 정치 문제라든지 특히 열흘 만에 대변인이 사퇴한 것도 상당한 예.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불투명해지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예. 굉장히 지지율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민심을 경청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뭐 보름 이상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좀 미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 보름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지금까지 넉 달 가까이 자명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간보기 정치라는 비난이 일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반등한다라든지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가 더 굳건해지면서 상당 부분 오히려 제3지대에서 자신의 몸값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 조기 입당 여부를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윤봉길 의사 기념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모습도 잠시 전에 보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이렇게 붙여놨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공정과 상식 이 두 단어 키워드가 들어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계속 가져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 미래라는 단어를 새로 썼어요. 그래서 미래라는 단어를 새로 썼음으로써 본인이 좀 국민들한테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할 건가에 대한 그 단초를 오늘 기자회견 문을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미래라는 단어를 지금 백보드에 이렇게 좀 써놓고 회견장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앞서 배종호 교수님께서 제3지대에서 좀 몸값을 키우는 행보를 당분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탈진봉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본인이 던진 메시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도 일단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와 헌법 정신, 그리고 국민 대통합, 그리고 또 뭐 정권 교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줄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 대통합 얘기도 본인이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다른 보수의 대선 주자들과 본인을 차별하는 그런 지점이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보수의 야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중도, 심지어는 이제 탈진보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중도 외연 확장 플러스 탈진보까지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동안 윤석열 전 총장 마스크를 벗고 자, 오늘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 기자회견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에 귀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층에 위치하고 있고 2층에 자리하신 분들과도 마이크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을 하실 언론인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좌석 위치 등으로 지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질문자 한 분당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왼쪽 열 세 번째 줄에 제일 복도 쪽에 앉으신 회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에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이진원 기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일 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두 분 다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로 제시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그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또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열에서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흰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 네, MBC 신수아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님이시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다만 저도 그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열의 네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 검정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네,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 현재 최근 여론조사상 보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데 그 이재명 지사를 좀 평가를 한 말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총장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 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그 성원을 보내주시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만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그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지에 대해서는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구 정치인에 대한 좀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바로 세워 달라 막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그리고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2013년에 그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그 대구로 이제 그 전보가 돼 갔는데 저도 처음에 대구가 제가 이제 초임지고 그 다음에 부장을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분들이 나를 좀 좋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좀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했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같은 것보다는 그런 점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더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 그냥 개인적으로 든 느낌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뒤쪽에 앉으신 기자님께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 다녀왔습니다. 자유, 상식, 법치, 청년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결연한 표정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정권의 혁신을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정권 교체를 못하면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질의응답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넘쳐서 듣지 못했고요. 오늘 두 분 패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마도 여야의 반응은 이 시간 이후에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넘쳐서 두 분과 그냥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내용까지 해서 잠시 뒤 이어지는 더 뉴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 내용은 조금 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뉴스앤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